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 지난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개요 파트 중에서 기후위기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많은 영향을 우리 사회가 많이 줬다라는 것을 이미 초중고 시절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농업사회였었을 때의 상황과 그 이후에 근대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어떻게 기후위기가 시작이 됐는지, 또 최근에는 우리가 현대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한국어로 이 투모로우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 여러분들도 많은 학생들이 봤었을 텐데 바로 이상기후와 싸우는 인류 전체의 어떤 생존 위기에 대해서 잘 표현한 영화였었습니다. 특히 뉴욕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이라면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뉴욕 한복판에 해일 쓰나미가 밀어 닥치는 상황이라든가, 또 이어서 아주 극심한 추위, 이 혹한이 뉴욕을 덮어서 결국은 현대 도시 문명 자체가 붕괴를 하고 결국은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적도 주변으로 이렇게 생활 터전을 옮겨야만 하는 미래 사회를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정말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즉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과거에 화려했었던 도시 문명 자체가 아예 붕괴되거나 옮겨야지 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면 직접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꼭 뉴욕과 같은 대도시,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실제 굉장히 많은 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들 중에서는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해수면으로 인해서 과거에 아주 쾌적했었던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섬에서 생활했었던 이러한 농업 기반의 생산 시설들을 어쩔 수 없이 그 섬에서는 더 이상 점점 물에 잠기게 되는, 섬에서는 살 수 없고 새로운 터전을 옮겨야지 되는 이 기후위기의 이 역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는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인류 사회의 위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있는 이러한 기후 위기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 우리가 고대사회나 중세나 또 그 이전에 선사시대에 과연 어떠한 기후였는지는 실제로 다양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과거에 이 생태계 자체가 어떠한 이 확장과 이 멸망을 서로 반복해 가면서 점점점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많은 이 선사시대 이전에 있는 이 인류 학자들이 많이 발견을 해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의 생태계의 대멸종으로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페름기 대멸종 시절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 전체 지구 생태계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특히 이 가장 큰 규모, 특히 해양 생물의 90% 이상이 멸종하게 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구 생태계 전체의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북극이나 남극에서 우리가 꺼낸 이 남극 빙하의
빙하 코어, 이 빙봉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스 코어를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더 나아가서 10,000년 전, 수십만 년 전에 이 데이터들이 그 당시에 쌓여져 있었던 어떠한 그 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물이 각각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것들을 동위원소 분석과 같은 이러한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데이터를 추출해내므로 해서 그 시절에는 과연 이 물에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었는지를 한번 기후를 또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화산 폭발 이후로 발생하게 되는 지구 전체 생태계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즉 얼음 속에 남아있는 이 기록을 통해서 결국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이러한 각종 자료들을 모두 집대성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결국 지구는 그동안에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또 때로는 전체 지구 생태계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거치면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기후의 변화에 기후 위기에 맞춰서 각각의 생태계가 적응해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르비아의 이 학자였었던 이 밀란코비치가 이 지구의 자전축과 그리고 전체 태양계를 도는 이 공전의 궤도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실제로 인류는 4만 년마다 한 번씩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러운 기후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주기의 변화를 통해서 과거에 한 4만 년 단위로 그래서 이 한 번씩 기후가 변화할 때마다 약간의 온도 차이긴 하지만 이 단 몇 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빙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빙하가 녹아가면서 이 지구 내에 있는 지표면 그 수표 이 물에 잠기는 면적이 서로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지구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앞서 했었던 다양한 과학적인 자료와 그리고 이러한 지구 공전과 자전을 개선해내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만 년 동안 변화했었던 이 기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후변화보다 가장 혁혁하게 최근 100년 사이에 지구의 온도를 높인 것은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수만 년 동안에 또는 수십만 년, 수억 년 동안에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후가 바로 최근 100년, 200년 사이에 위기에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지구의 기후 위기라기보다는 어떤 인류 사회 그리고 지구 전체의 위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구 온난화에 관련돼서 이 밀란코비치의 이론, 즉 지구의 자전축과 공전축의 변화와 관련돼서는 조그마한 동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EBS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이 동영상에 이 공유된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자연스러운 지구 기후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직접 느꼈었던 이러한 기후의 변화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빙하기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은 이런 가설을 세웠다. 지구의 자전축은 천천히 도는 팽이의 끝처럼 흔들리며 도는데 대략 23,000년의 주기로 태양과 가장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한다. 자전축의 경사각도는 23.5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4만 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 또 지구의 공전 궤도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형이었다가 길쭉한 타원형으로 바뀐다. 그 주기가 10만 년이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의 조합에 따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의 양이 달라진다. 그 법칙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바로 밀란코비치의 학설이다. 태양의 복사열이 많아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때는 간빙기가 되고 복사열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온이 떨어지면 빙하기가 된다. 한때 빙하는 북반구의 대부분을 얼음으로 덮기도 했다.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빙하가 수축했다 확장됐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것이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그동안의 과거의 산업혁명 이전의 기후는 말 그대로 인류가 그저 이 농업사회나 아니면은 이제 막 산업화 초기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태 내에서의 그동안의 기후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기후변화는 사실 우리 생태계나 아니면은 인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또 미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해 오면서 점점 인류 문명과 지구 생태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100년, 200년 사이에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산업화를 거치면서 또 특히 각종 도시 문명과 점점 인류 사회가 폭발적인 인구를 증가시키면서 최근에 닥치게 된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그동안 몇만 년, 수십만 년 동안 했었던 것보다 더 위협적으로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에너지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농업사회에서는 인력이나 가축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생산에 주된 에너지로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이러한 화석연료로 전환되게 된 에너지 패러다임이 결국은 탄소 배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증가된 탄소량은 결국은 온실가스의 농도를 온실가스 농도를 점점 더 증가시키면서 지구 자체가 온실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더워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산업화 이전에는 공기 분자 100만 개 내에 280개밖에 없었던 이 CO2 농도가 현재는 420 ppm을 넘어설 정도로 약 2배 가까운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최근 100년, 200년 동안은 굉장히 인류 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공장에서 이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도시가 점점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석유연료, 화석연료를 많이 떼면서 지구가 필수적으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돌리지 않거나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공장과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탄소 배출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기술을 개발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아주 그 꽃을 피우게 되는 1950년대 이후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급격한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 성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즉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0년대 이후에 도시 집중과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지구 내에 있는, 즉 석탄 연료를 포함한 지구 내에 있는 자원의 소모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도시 그리고 인구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밀림을 점점 더 개발하게 되고 점점 더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거나 점점 대기 내에는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인류의 영향이 결국은 지구를 병들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소위 말하는 대가속 현상, 즉 Great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이 1950년대 이후에 인구와 에너지 소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분석해 볼 때 결국 지구 시스템 자체에,
또 사회 경제적인 트렌드 자체가 인류 사회가 최근 50년, 100년 사이에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즉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미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결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 문명, 현대 사회가 이제는 지구한테 그동안에 졌었던 빚을 돌려줘야 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 지구의 이 각종 기후 위기와 관련돼 있는 이 각종 기후 위기와 관련돼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각 국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인류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함께 국가 간의 이 공조를 통해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0년, 200년 사이의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이 지구의 각종 기후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992년 대표적으로 리우 정상회의를 통해서 UN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 육상이나 해상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구 환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대기의 문제, 특히 이 온실가스의 문제와 관련돼서 국제적인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강제적인 탄소 감축을 각 국가별로 의무를 부여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라든가 각 국가들이 이 대표적으로 온실가스를 목표를 세우고 감축시켜야 되는 이러한 이 목표량을, 감축량을 세워놓는 이러한 각 국가 간의 공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 교토 의정서의 이 협약이 그대로 잘 이행이 돼서 이를 통해서 지구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 탄소 배출량을 현격하게 줄였으면은 정말로 다행인데, 실제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국가 간의 각각의 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자본주의의, 즉 산업화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산업화의 가장 중심 국가인 미국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우리가, 즉 국가 간의 또 인류 사회 전체가 탄소를 줄이는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많은 노력과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할 만큼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대 문명 사회에 있어서 기후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아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전 인류가, 그리고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우리 주변이 점점 노력해야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체결돼서 과거에 교토 의정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즉 주요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롤 모델로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은 이 탄소 배출량 줄이는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는 것을 롤 모델화 삼았다고 그러면은 이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 협약은 전 세계 195개국,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파리 기후협약에 동참하면서 전체 지구의 온도를 2도씨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또 이와 관련돼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정기적으로 이와 관련돼서는 함께 국가 간의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이러한 기후협약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의 교토 의정서에서부터 시작됐었던 이 탄소 감축의 노력이 2030년, 2040년까지 점점 더 이 탄소 중립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각종 기술 개발과 에너지 이 패러다임 전환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 선언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각 글로벌 국가들의 최신 동향, 최신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수압과 약간 구별되는 넷제로의 개념은 탄소 중립이 주로 이 온실가스의 주된 6가지 이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즉 탄소량을 줄이는데 핵심적으로 노력한다고 그러면은, 넷제로는 이 온실가스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이 6가지 이 기체를 모두 다 줄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온실가스 전체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즉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는 이 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체들을 우리가 방출해낸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배출되는 이 탄소량, 즉 온실가스량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포집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이 결국은 배출하는 것만큼 다시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하자라는 각 국가 간의 노력들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결국 우리는 과거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류 사회 내지는 지구 생태계 자체가 자연스러운 기후 변화를 맞이했었던 이러한 시대에서 넘어서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에 고도로 발전하게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에 맞이했었던 다양한 기후 위기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기후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후위기를 인류가 스스로 각종 기술과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기술 개발과 트렌드로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이 각종 수업과 그리고 수업 내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동참보고자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내에서 이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가장 위기에 닥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바로 가장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 있는 에너지 소외 계층을 들 수 있겠습니다. 즉 실제로 우리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 계층과 관련된 에너지 소비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느 정도 부유층이나 이미 이 더위나 추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 소외 계층, 즉 소위 말하는 쪽방촌이나 고시원이나 아니면은 뭐 옥탑방, 반지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혹한의 추위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혹서기에 아주 뜨거운 더위가 닥쳤을 경우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거나 관련돼서 이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각종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대로 더위와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독거노인들 아니면은 에너지 소외 계층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기후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 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나 일어날 일이나 앞서 봤었던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로 과거를 비춰봤었을 때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닥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더위와 추위를 피해 가지고서 하루하루 생존해 가고 있는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이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기후위기의 최일선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결국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제 우리와 같은 도시 문명에서 또 이미 어느 정도 산업화 민주화돼서 다양한 복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아주 극한의 이
이 도시 문명의 혜택을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즉 극한의 자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과거에 인류의 이 도시 문명을 발전시켰던 선진국 내지는 개도국들이 만들었었던 그 결과물을 그대로 피해를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외 계층들과 빈곤국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기후 위기의 영향에 직접 노출이 되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인 것을 한번 공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기후 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후 위기의 역사를 같이 한번 이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후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조하는지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사회 내에서 정말로 기후위기를 통해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기후위기의 개요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냐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